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하여간 남자나 여자나 너무 친구를 좋아하고 함께 어울려서 놀기 좋아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거예요. 사회초년생이나 20대 초반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30대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언니 친구들과 떼져 다닌다는 것은 좀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친구가 떼져서 놀러 다니고 어울릴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일할 필요가 없어서 농땡이를 쳐가며 시간을 때우느라 같이 놀아줄 친구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건 비정상이죠. 그건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떼져서 몰려다니면 꼭 사고가 나게 마련이고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혼자서는 꿈도 못 꿔보는 일조차도 여럿이 함께 있으면 이상한 군중심리에 없던 용기도 생기는 법인데 그게 꼭 평소에 해보지도 않던 일탈로 엇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건 아니면 일찍 성공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건 간에 돈이 많아서 친구가 주변에 들끓어서건 간에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주체를 하기 힘들어서 사람을 찾아 헤매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 저 친구를 만나서 쓰잘데기 없는 잡담이나 농담 까먹기를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공함과 재미없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인데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만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따분함의 강도는 점점 높아만 가게 되니까 그렇게 의미 없이 만나는 친구들과 일탈일삼으며 짜릿함을 맛보는 거겠죠. 그런 인간들은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들어간 돈이나 시간만큼 그 친구들과 깊이 있는 우정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언제든지 돈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나가 떨어지는 친구도 아닌 친구들인 거죠. 그런 종족들은 필히 마약에 손을 댈 것이고 활락을 쫓아다니다가 여자애들한테도 몹쓸 짓을 마다하지 않을 거네요. 제 의견에 반박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이 많은 것이 꼭 인간관계를 잘해센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사는 이도 있던데 그건 자신이 스스로 단단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 남편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 남편이었지만 생략하고 그냥 남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남편은 돈이 많아서 경제적 자유를 잃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친구 패거리들이 돈 좀 꽤나 잘 써대는 질 안 좋은 것들이었어요. 원래가 돈 좀 있다는 것들이 돈 좀 잘 뿌리고 다니면 그 맛에 붙어먹는 골빈 애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제 남편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친구 자랑질을 얼마나 해대길래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야, 이래봬도 내 친구들 중소기업의 회장 아들이 둘이나 있어. 걔네들이 우리 술값은 다 책임을 진다니까. 하여간 씀씀이가 달라. 걔네들 하는 거 보면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니까.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 친구들이 달라붙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친구들이 많은 것이 그저 자기가 인간관계를 잘한 탓이라며 그것도 능력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곤 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쫄다고 노르신 한 주제 말입니다. 남편은 반듯한 직장에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서 회사 사람의 소개로 만났어요.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아 보이고 개그도 잘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잘생겼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성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얼굴이 한 몫을 한 건 사실이었어요. 저도 성격상 이것째고 저것째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한 1년을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스페인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결혼식 다음날 아침 비행기라서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회사를 다니랴 결혼식 준비를 하랴 이래저래 몇 달 동안 지친 몸이 호텔에 도착을 하자마자 천근만근이어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살짝 들려오는 남편의 힉거리는 소리에도 꿈인 줄 알고 잠에 취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깊은 잠을 몇 시간을 잤는지는 모르겠으나 왠지 얼굴이 가렵고 꿉꿉했어요. 분명히 화장을 지우고 자긴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꼼꼼히 세안을 하지 않은 탓일까 싶어서 얼굴을 긁으면서 욕실로 들어선 순간 귀신을 본 줄 알았습니다. 순간 잠이 확 깨버리더라고요. 욕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얼굴뿐만이 아니라 목과 팔 그리고 다리에도 발바닥에도 온통 붉은색 낙서투성이었습니다. 히스레저의 조커처럼 얼굴 전체에 흰색 부탕질 위에다가
빨간색 립스틱으로 찢어진 입을 그리고 거기에다 시커먼 눈썹 연필로 꿰맨 자국도 똑같이 칠을 해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열받은 제가 침대 대자로 퍼자고 있는 남편 얼굴에 어퍼컷을 날리려고 했는데 남편의 손에 쥐어져 있는 휴대폰이 자꾸 신호음이 뜨길래 제가 열어봤어요. 남편 친구들의 단톡방이었는데요. 야, 뭐해? 벌써 자는 거야? 미션은 완수를 해야지. 싱겁게 얼굴에 그림만 그리고 말 거야. 왜 중계를 하다가 말어? 네 마누라가 처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지. 어쩜 첫날 밤인데 신부가 저렇게 입 벌고 자냐? 이야, 코도 골고 자는 거 아니냐? 킥킥킥, 진짜 웃기다. 얼굴에 그림을 그린데도 세상 모르고 자는데 정말 재밌다. 크크크, 이거 동영상 찍어서 우리가 본 거 달면 개들 조풍하겠다. 야 임마, 안 들키게 하는 게 미션이니까 잘해라. 비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세상 한 번도 모르게 퍼질러 자는 동안에 내 얼굴에 그 짓을 해놓고서 실시간으로 친구들에게 중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미친 새끼를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차분히 그 단톡방에 오고 간 것들을 보니까 가관도 그런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골프 4개에 져서 그 벌로 신혼 첫날 밤을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였더라고요. 완전히 또라이들이었어요. 어떤 자식은 여친이 아닌 다른 여자랑 바람핀 영상도 찍어서 올렸고 또 어떤 자식은 유부남인 주제에 이혼하고 다시 살고 싶은 여자라며 몰래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또 어떤 자식은 어디 룸카페에 싱싱한 애가 한 명이 들어왔다며 그 사진도 찍어서 올렸고 또 돈이 많다던 망나니는 자기 아버지 별장에 가서 며칠 동안 날 잡아서 놀자며 아가씨들 사진 올리면서 하나씩 골라 잡으라고 했습니다. 세상 이런 미친 것들은 말로만 들었지 진짜로 이럴 줄 몰랐어요. 야, 주식아, 자냐? 그래서 제가 톡을 달았습니다. 니들은 뒤졌어. 뭐가 뒤져 임마. 니들 마누라 그리고 여친 그리고 니들 회사에 있는 게시판에 싹 다 올려볼 거야. 아, 그리고 돈줄 새끼 2마리 잘근잘근 씹어줄게. 영창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힝난닥거리나 두고 볼 테다. 뭐야 너? 뭐긴 뭐야. 니들 저승사자지. 너 주식이 아니냐? 혹시 재수씨? 아이 씨발새끼 들키지 말라고 했는데. 재수씨 진정해요. 통화합시다. 말로 해요. 남편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행히도 벨소리가 안 나게 해서 잠든 남편이 깨지 않았어요. 제가 잠든 남편 옆에서 밤새 뭘 했겠어요? 남편 친구들 와이프한테 여자친구한테 싹 다 거기에 올라와 있던 동영상이며 단톡방의 내용들을 캡처를 해서 다 뿌렸어요. 그중에는 부잣집 딸과 상견례를 앞둔 친구도 있었는데요. 상대 여친에게도 보내버렸으니 그런 쓰레기랑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각자 다니는 회사 게시판에다 미리 작성해둔 글과 동영상을 붙여넣기를 하느라 신혼 첫날 밤 새벽을 새하얗게 치서웠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코까지 골면서 잘 자더라니까요. 그리고 친구들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것을 모두 모아서 신부님께 친절하게 전송했습니다. 물론 남편 회사 게시판에도 대문짝만하게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 후 날이 밝을 때까지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응징할 것인가 하고 꼴똘히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핸드폰이 불이 나기 시작하더니 남편의 단톡방에 폭탄이 터진 것처럼 쌩 난리가 났어요. 춘식 이 새끼야. 그걸 우리 마누라한테 보내면 어떡해? 아니야. 춘식 이 새끼가 재수씨한테 들켰어. 재수씨가 보낸 것 같다니까. 그렇게 지옥문이 열리는 것도 모르고 세상 모르게 잠이 든 남편을 보다 못해 깨웠어요. 왜 깨우고 그래? 성질부터 내길래 제가 대급박을 한 대 쥐어박았습니다. 왜 그래 미쳤어? 그래 난 미쳤다. 어쩔래? 뭐? 당신 왜 그래? 아 그리고 내 핸드폰 어디 있어? 나한테 있다 이 미친놈아. 왜 남의 핸드폰을 갖고 있어? 이리 내놔. 이거 경찰서에 넘길 거야. 증거품이니까. 뭐? 경찰서에 넘겨? 너 말하는 꼬락서니까 왜 그냐? 너 내가 자는 사이에 내 얼굴이랑 내 몸에 별지를 다 해놓고 실시간으로 중계를 다 했더라. 어? 아니야 안 그랬어. 큰일 날 소리 하네. 너 나를 아주 우습게 봤다. 내가 네 거지 같은 친구들까지 다 엮어서 박살을 내버릴 거야. 네가 나를 아주 시금털털이 본 탓이니까 넌 이제 뒤졌어.
그 말에 남편이 태도가 달라지면서 제 다리를 붙들고 비열하게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오해야, 오해. 내가 장난삼아서 자기 얼굴에 낙서를 한 것뿐인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우리 신혼이잖아. 장난이었어. 화 풀어. 남편의 휴대폰과 내 휴대폰이 불이 난 것을 보더니 자기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 어머니는 너 같은 것을 낳고도 미역국을 드셨겠지? 너는 이제 콩밥 먹을 일만 남았어. 파혼의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 인정하지? 왜 그래? 장난 한번 친 걸 가지고 무슨 파혼이야? 그러니? 그래, 장난인지 아닌지는 경찰서에 가서 보면 알게 될 거니까 냅두고 난 대충은 안 넘어간다. 알았냐? 그래도 기고만장하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웃기지 말어. 내 휴대폰이나 내놔. 전화 온 것 같은데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 그럼 전화 받아봐라. 전화가 수백 통이 왔네. 뭔 일이야? 아, 무슨 일이야? 뭐? 나 안 그랬어. 뭐? 진짜야? 잠깐, 알았어. 그러면서 자기 휴대폰을 지적거리더니 저에게 눈을 프라림이 큰 소리를 쳐댔어요. 당신이 그랬어? 그래, 내가 싹 다 보내버렸다. 이제 정신이 바로 드냐? 너 미쳤어? 그걸 보내면 어떡해? 네가 책임을 질 거야. 내가 왜? 그 새끼도 또 공범인데 내가 그냥 말 줄 알았냐? 공범? 말이면 다야. 설마 증거도 다 있는데 아니라고 할 참이니? 넌 이제 쫄딱 망했어. 차라리 할복하고 뒤지는 게 더 나을 거야. 우리 파혼의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니까 내가 줬던 거 다 합해서 돈으로 배로 돌려주고 내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도 청구할 테니까 돈 마련해놔라. 그만하려고 깨운 거야. 이 병신 자스가. 경찰 조서나 잘 받아라. 그랬더니 오히려 남편이 더 황당해 하더라고요. 너 너무한 것 아니냐? 내가 조금 장난친 걸 가지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어떡하자는 거야? 아이고, 네가 조금 장난쳤어? 그럼 그동안에 다른 여자한테는 얼마나 크게 장난을 쳐버렸냐? 내가 네 정신개조 좀 제대로 하게 해줄게. 너 잘해야 할 거야. 남편과 제 휴대폰이 코너에 몰린 남편 친구들의 전화로 불이 났지만 받지는 않았는데요. 남편은 머리를 쥐어뜨고 악소리를 내며 미쳐 날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파혼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결혼식 때 오신 모든 하객분들께 네가 찍은 거 다 퍼뜨릴 테니까 알아서 해. 뭐? 그건 미친 짓이야. 네가 찍은 거야. 네 친구들한테 뿌린 거라고.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냐? 이미 1차적으로 네 부모님과 경찰인 우리 사촌 오빠한테 보냈으니까 뒤처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알았냐? 나 그럼 간다. 라고 하며 남편이 울부짖음을 뒤로 한 채 나와버렸어요. 바로 그날 오전에 시부모님이 돌아가며 제게 전화를 하시더니 그러셨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다. 그러니까 제발 그 동영상만은 지인들한테 뿌리지 말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로는 누가 못하나요?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겠어요. 제가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제정신인 줄 아세요? 당신 아들 때문에 전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징벌적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속아서 결혼식까지 하면서 들어간 시간이며 돈과 내 정신적 피로도까지 다 보상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며 더 이상 끽소리도 하지 않고 바로 돈을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뭐 그 정도에서 간단히 끝날 줄 알았을까요? 경찰인 사촌 오빠 말에 의하면 남편과 그 단톡방에 있던 친구들은 줄줄이 엮여져서 압수수색을 각기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미친 것이 음료에 약을 타서 동영상을 찍은 것을 촬영 삼아 올렸더라고요. 모두 다 영창을 가야죠. 자기 발등을 찍은 겁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인데요. 저는 남친이나 똑같은 공무원인데 단지 남친은 7급이고요. 저는 8급이에요. 저는 9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8급이 되었습니다. 남친은 7급으로 합격을 해서 다니게 된 거는 1년 반 정도나 된 것 같아요. 남친과는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고 그냥 만나면 서로 편하고 말도 잘 통해서 친구처럼 사귀었었죠. 사실 남친과 결혼까지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남친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었어요. 보통 남사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까웠어요. 남친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자 남친 어머니가 엄청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남친의 말에 의하면 여기저기 자랑을 하시고 다니시면서 벌써부터 며느리 물색에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너 긴장 좀 해야겠더라. 뭘 긴장해? 우리 엄마한테 벌써 예비 며느리 후보가 들어왔다더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없어. 나랑 결혼할 생각은 없니? 웃기더라고요. 생전에 내게 프로포즈를 하기를 했나 결혼을 하자고 조르기를 했나 뜬금없이 웃기고 자빠졌더라고요. 너 내 앞에서 개그하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넌 우리 엄마가 예비 며느리를 찾고 다닌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냐? 내가 뭐 어때야 되는데? 웃기네 정말. 그럼 이제껏 나를 왜 만났냐? 그 말에 어이가 없는 것은 저였어요. 너 참 웃긴 애다. 내가 너랑 만나주니까 내가 너를 좋아 죽고 못 살아서 만나준 줄 아냐? 그럼 내가 싫은데도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남친의 태극박을 살짝 꿍 한 대 쥐어받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 넌 내 친구일 뿐이야. 마치 애인처럼 구네. 내가 너한테 환장해서 만난 줄 아냐? 착각 한번 오지네. 꿈 깨라. 뭐? 그 말 진심이야? 그래서 나 말고 다른 놈들도 만나고 다니는 거야?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저였어요. 너 오늘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내가 너 말고 다른 누구를 만나든 네가 무슨 상관이니? 너 내가 여자로 보여?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나는 거지. 너도 알면서 왜 모른 척해? 알긴 뭘 알아, 짜샤.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 나도 느낌을 알고는 있었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쁘고 학교에 다닐 때도 너보다 공부도 잘했고 키도 너보다 크고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등등.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지. 너는 나보다 잘난 거라도 있긴 하는 거냐? 왜 없어? 뭔데? 넌 8급 공무원이고 난 7급이잖아. 이래도 내 앞에서 잘난 체 할 거야? 아이고 7급 공무원 합격한 걸 가지고 참 잘 우려먹네. 눈꼴 시럽더라니까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사실인데. 그건 그러네. 그래서 막 나한테 대시해도 된 줄 알았냐? 아주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어라. 남친의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유독 햇볕에 걸린 것 같은 까무잡잡한 피부에 키도 지금보다 더 작기도 했고 무엇보다 꾀재재한 행색이 늘 없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긴 머리를 양갈래로 곱게 따서 반에서 키도 가장 컸었던 귀티나는 인싸였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말입니다. 같은 반에 있던 남자친구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랬어도 남친과는 그 어린 시절에 이렇다 할 추억거리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에서 만나게 되면서 친구가 되었어요. 다른 애들처럼 말을 거칠게 하지도 않았고 허세 같은 것도 없었어요. 있는 듯 없는 듯이 조용히 지내면서도 자기처럼 몸집이 작고 약해 보이는 애들을 골라서 괴롭히는 애들에 맞서서 유일하게 대들었던 친구라서 제가 다시 보게 된 거였죠. 공부도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상위 그룹의 밑바닥 정도라고나 할까요? 중상위권 정도나 됐는데 4년제 국립대학은 무난히 갈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저 친구 사이라서 줄기차게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프로포즈를 이딴 식으로 촌스럽게 하다니. 친구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려고 했었죠. 저는 그가 친구 이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내 남사친으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더니만 자신감이 뿜뿜 올랐는지 제게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친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귀엽게 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는 모르는 전화가 울려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라서 받지 않았더니 계속해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다짜고짜로 어떤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닥신자 아니니? 누구세요? 닥신자 전화가 맞아요.
네, 제가 탁신자인데요. 누구세요?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내가 잘못 누른 줄 알았네. 아줌마, 누구세요? 아줌마? 나 달식이 엄마. 달식이요? 저 그런 사람 몰라요. 뭐? 달식이 몰라? 아참, 우리 봉삼이 알지? 봉삼이가 어렸을 때 이름이 달식이야. 아니, 그것도 몰라? 달식이? 전 달식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알아듣네. 내가 달식이 엄마야. 네, 그러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내가 말야, 우리 달식이한테 신자양을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보여줘서 내가 어떡해. 궁금한 사람이 찾아와야지. 그래서 신자양 집에 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앞뒤가 안 맞았어요. 제가 집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 집에 와 있다니. 뭐야? 저기 죄송하지만 저는 제 집에 있는데요. 어디 와 계신다는 말씀이신지. 신자양 아버지가 고깃집을 운영을 하신다고 안 했나? 나 지금 신자양을 보러 신자양 아버지가 운영을 한다는 그 고깃집에 와 있어. 아, 그러세요? 저는 식당에 잘 안 가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보러 오셨어요? 무슨 일이겠어? 우리 달식이랑 사귄다면서 왜 한 번도 인사를 안 와? 내가 말이야, 신자 씨를 보러 직접 와야겠어? 죄송한데요. 달식이 어머니, 저는 달식이랑 그냥 친구 사이예요. 친하게 지내는 것뿐이에요. 에이구, 남녀 사이의 친구 사이가 뭐야. 꼭 그렇게 한 발 빼려고 그러더라. 우리 달식이한테 지금 줄을 섰어. 뭐가요? 뭐겠어? 우리 달식이 뭐가 큰 교회 집사인데 내가 총동은 주일인가 뭔가 해서 한번 따라갔더니 달식이가 7급 공무원이라니까 삽시간에 볼 때까지 달려들었어. 자기네 결혼을 안 한 딸이 있다면서 말이야. 무슨 말이 이렇게 장황한지 제가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달식이 어머니, 저도 달식이가 좋은 친구이면서 좋은 신랑감인 거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줄선 아가씨들 중에서 한번 만나보라고 하세요. 제가 하던 일이 있어서 이만 끊어야겠어요. 그러자 갑자기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뭐시라? 내가 달식이 엄마인데 전화를 끊겠다는 것이요? 내가 뭘 여기까지 내 며느리를 보러 왔는데 안 오겠다는 거요. 뭐요? 사문 목소리가 격앙이 되는 것 같길래 제가 얼른 그랬어요. 네.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갈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어른이 인보 한 대까지 일부러 왔는데 인사도 안 하는 게 말이 돼? 여기 온 김에 사돈 어른도 뵙고.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상견례를 해버리지 뭐. 안 그러냐? 네? 상견례요? 뭐하러 시간 아깝게 따로 날 잡아. 스피드 시대 아니여. 온 김에 상견례 하자고 해. 부모님 모시고 와. 기다릴 테니까. 라고 하시며 툭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른 탈식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탈식아, 너 어디 있니? 나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고 있는데. 큰일 났다. 네 엄마가 우리 아빠 식당에 와 있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상견례 하자면서 얼른 오라고 하시더라. 어떻게 된 일이야?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뭐? 엄마가? 잠깐 끊어봐. 내가 엄마랑 통화해볼게. 달식이가 달식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시더랍니다. 네가 전화할 줄 알았다. 마침 잘 됐다. 다 냅두고 얼른 이쪽으로 오니라. 오늘 떡 본 김에 장사 지낸다고 온 김에 신자 부모님 좀 만나고 가야겠다. 엄마, 신자는 그냥 친구야. 아직 결혼 약속도 안 했단 말이야. 나한테 말도 없이 가면 어떡해. 네가 신자랑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며. 그냥 친구가 어디 있어? 네가 그렇게 우물쭈물 진도를 안 빼니까 엄마가 이렇게 나서는 것 아니냐. 잔말 말고 나 하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빨리 오기나 해. 라고 하시며 툭 끊으시고 더 이상 전화도 안 받으셨대요. 달식이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통사정을 했습니다. 엄마가 저러시는 거는 우리 사이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면 안 되겠냐?
얼렁뚱땅 구렁이 탐 넘어가듯이 일을 벌이려고 하길래 제가 똑소리 나게 그랬어요. 달씨가 너 행동 똑바로 해야 할 거야. 네가 이러는 거 너한테 마이너스야. 내가 지켜볼 테니까 잘 수습해라. 내가 네 친구로서 해주는 말이다. 제가 목소리를 깔고 말하자 그때서야 기가 죽은 듯이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도 일단은 네 아버님과 어머님께 가서 인사는 드릴게. 인사는 무슨 인사? 그러는 한참 후에 아빠가 운영을 하시는 고깃집에 도착을 해서 탈식이를 만났는데요. 아무리 훑어봐도 탈식 어머니는 안 보였어요. 탈식아, 네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냐? 이상하네. 왜 안 보이지? 우리 집 식당을 네가 가르쳐준 것 아니었어? 아니야. 내가 가르쳐준 적은 없고 그냥 고깃집을 크게 한다고만 말했지. 난 네가 가르쳐준 줄 알았어. 아니야. 난 말씀을 드린 적 없어. 전화해봐. 그러자 달식이가 달식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러시더랍니다. 아직까지 뭐하고 자빠졌냐? 빨리 와. 엄마, 나 여기 백두대간에 와 있는데 엄마가 안 보이는데 여기 오신 건 맞아요? 뭐? 백두대간? 태백산맥이 아니여? 엄마, 번지수 잘못 찾으신 거예요? 그러자 달식이 엄마가 같이 왔던 회원들에게 그러셨어요. 여기가 태백산맥이요. 백두 뭐라더라? 백두대간이요. 여기가 백두대간 아니요? 그러자 옆에 있던 탈식 엄마 회원분들이 입을 모아서 그랬습니다. 태백산맥. 어머, 어떡해? 내가 잘못 왔냐?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시청 바로 옆에 가장 큰 고깃집이라고. 여기 말고 어디 있다고 그래? 엄마, 거기 아니에요. 그 시청 말고 다른 시청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가셨어요? 뭐시여? 나는 당연히 여기 있는 시청인 줄 알았지. 어쩐지 겁나게 뽀대나고 사람도 줄을 섰더라. 엄마, 그리고 제가 분명히 시청 옆에 있는 고깃집인 백두대간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엄마가 그새 까먹고 엉뚱한 데로 가신 거예요. 그럼 네가 광주 시청 옆이라고 제대로 말을 해줬어야지. 당연히 이쪽 지역에 있는 시청인 줄 알지, 안 그래? 달식이 엄마의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제가 다 듣고도 남겠더라고요.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듣다 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다 알고도 남았어요. 두 사람이 제대로 꼴값을 떨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요? 남의 영업점에 와서 진상을 안 떨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달식이는 계속해서 자기 엄마하고 입씨름을 했습니다. 저한테 말도 없이 왜 가셨냐고요? 왜 했겠어? 네가 그랬잖냐. 신자가 잘 나가는 고깃집 사장의 딸이라고. 그래서 내가 사전조사를 하러 온 거야. 얼마나 매출이 잘 나가는지 확인차 온 건데. 근데 아들아, 나 어떡하냐? 여기가 신자네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깃집인 줄 알고 우리 회원들한테 자랑하려고 다 불렀지 뭐냐. 그래서요?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사돈들 양반이 운영하는 곳이라며 실컷 먹고 싶은 거 다 주문하라고 했지 뭐냐. 대충 잡아도 소갈비만 해도 30인분인데 큰일 났다. 엄마, 그러게 왜 회원분들 오라고 해서 그거 누가 계산하라고 그러셨어요? 제정신이세요? 그러게 네가 왜 제대로 안 가르쳐준 거냐. 엄마가 거지예요? 민망하지도 않으시냐고요. 사람들을 죄다 불러서 실컷 주문해놓고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셨어요? 그게 사돈될 사람한테 할 짓이에요. 아들 인생을 망칠 셈이시냐고요. 네? 달식이가 자기 엄마한테 열이 받아서 얼굴이 빨개진 채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 달식이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여서 얼른 달식이를 끌고 식당 밖에 있는 잔디밭에 벤치로 데리고 갔어요. 내가 쪽이 팔려서 못 살겠어요. 신자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엄마는 모르겠어요? 그깟 7급 공무원이 뭐가 대수라고 신자네 집에 가서 갑질 한번 제대로 해볼 생각이었어요? 내가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신자 얼굴을 보겠어요? 네? 달식이 말에 더 화가 난 달식이 엄마가 또 난리였어요. 이놈의 자식이 죽어라 내 몸 하나 희생해서 키워서 7급 공무원을 만들어놨더니 배은망덕하게 뭐제? 네가 지금 그 여시한테 빠져서 엄마를 그렇게밖에 말 못해? 너 이놈의 자식
당장 여기 와서 고깃값이나 계산해. 못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내 월급도 이젠 앞으로 안 드리고 제가 다 관리할 거니까 그리 하세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월세방이 널리고 널렸는데 제가 왜 엄마 집에 들어가요? 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달식이 전화가 계속해서 불이 났지만 달식이는 달식이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푼이 안 풀린다는 듯이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식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랬습니다. 너 너무 오버한다. 너무 애쓰지 마라. 뭘? 네가 나한테 미안해서 일부러 그런 거 안다. 그러자 머쓱하게 저한테 그랬어요. 티가 많이 났냐? 미안해. 네가 진짜로 내게 미안함을 느꼈다면 말이다. 오늘 너와의 우정도 끝내야겠다. 무슨 말이야? 우정을 끝내겠다는 말은 나를 남자로 받아주겠다는 거야? 아니, 너를 남자로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 사이도 깨진 거잖아.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연락을 하지도 만나지도 말자. 뒤탈없게 네 어머니 단속도 잘해서 남의 영업점에는 못 오시게 해라. 그랬더니 거의 울상이 되어서 제 손을 잡고 사정을 했어요.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네가 나에 대해서 잘 알잖아. 나 괜찮은 놈이야.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아니지, 너도 들었잖아. 우리 엄마랑 같이 안 살겠다고 한 거 말이다. 내가 오죽 네가 절실하면 그러겠니.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달식아, 정신 차려. 몇 달만 지나면 너는 나를 금방 잊어버려. 아니, 몇 주만 지나도 그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잘 가라. 이 시간 이후로 연락을 하지를 마. 알았지? 라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런 후 달식이가 진짜로 연락을 끊긴 끊었어요. 잘 헤어졌나 보다 했는데 또 느닷없이 달식이 엄마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장을 안 해놓은 상태라 또 모르고 받았어요. 신자니? 나 달식이 엄마인데 지금 통화할 수 있니?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 우리 달식이하고 진짜 헤어졌냐? 네. 그럼 달식이랑 연락이 안 되는 거냐? 네, 왜요? 저기, 혹시라도 연락이 되거들라 내게 전화 좀 하라고 해줄래?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뭐시여? 요것 좀 보게. 달식이가 네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변하지도 않았다. 누구 때문인데 아주 싸가지 없구만. 제가 할 소리를 하시네요. 달식이를 위한다면 달식이 인생에서 어머니가 사라져 주셔야 할 거예요. 이건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끊었습니다. 끝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서로 떨어져 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에게는 못돼 퍼먹은 남편이 있었어요. 사귈 때 본색을 알았더라면 제가 결혼을 했겠어요. 완전히 모질이 찐빵이었습니다. 생긴 것도 어쩜 그렇게 호박이 뭉탱이 판박이인지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런 망나니를 만났나 싶더라고요. 저와 연애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꼬셔서 장가를 가보려고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내 앞에서 연기를 해댔으니 제가 알 턱이 있나요? 물론 그걸 못 알아본 제 잘못도 있긴 하네요. 제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으니 맘 같아서는 제 눈가를 파버리고 싶네요. 저는 남편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에게는 외동이었지만 저는 남동생과 여동생 한 명씩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암투병으로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큰딸인 제가 집안일이며 동생을 뒤치다거리하며 아빠를 케어하는 일까지 다 도맡아 하곤 했어요. 아빠를 왜 케어하냐고요? 아빠 엄마가 나이차가 13살이나 났어요. 아빠도 적은 나이가 아니기도 했지만 엄마의 긴 투병 생활을 옆에서 지키시면서 몸도 많이 지치고 상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잘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갑작스런 엄마의 유방암 진단이 믿기지 않아서 수술만 하면 잘 나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재발하고 급기야 다른 곳으로 암이 전이가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엄마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늙으신 아빠가 더 늙어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겁이 나서 저도 나름 힘들었어요.
엄마를 병간호를 하다가 아빠가 먼저 아파서 돌아가실까봐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아빠의 몰골이 말도 아니었거든요. 엄마의 병원비와 아빠와 동생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빚만 늘어가니까 붕어빵 장사도 해보고 바닥 장판 까는 보조 알바도 해보고 도배하는 것도 해보고 PC방 알바도 해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알바는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배달 전문점 피자집을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 말이 개업이지. 5분기 하나만 둔 채로 피자 전문점에서 알바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건데 그게 대박을 쳤지 뭡니까? 절실하면 못 이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게를 차릴 여력도 없었던지라 그냥 집에서 피자를 구워서 팔기 시작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천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매출이 점차로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가게도 없고 알바 직원을 5명이나 둘 정도로 자리를 잘 잡았어요. 24시간을 영업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몸은 힘들었어도 매출이 뒤따라 주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열심히 했었죠. 그런 와중에도 엄마가 위중하셔서 일하다가 병원에 뛰어가기도 했었지만 제 가게 일은 생명줄처럼 여기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친정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신 날에도 가게 일을 놓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 있다가 가게로 뛰어오곤 했으니까요. 그때 경황이 없었던 때라 그런지 급히 장례식장에서 가게로 가려다가 마주오던 외제차를 박아버렸었는데요. 인상을 팍 쓰고 내린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남편은 다른 집 문상객이었어요. 제가 상복을 입고 있어서 그냥 제 연락처만 받아주고 보내주더라고요. 그 인연으로 몇 번 만나면서 알게 된 남편은 모태솔로인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 피자를 배달 주문해놓고서 맛있다며 정성스럽게 후기를 남겨주어서 제가 더 홀라당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는데 나 좋다고 쫓아다닌 남자가 어디에 또 있겠냐며 그냥 이 남자랑 결혼을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런 실수를 한 것도 다 일에 미쳐 있어서 결혼도 할 수 있을 때 빨리 해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긴 건 기생 오라비 같았지만 그만하면 무난하고 나이도 저보다 어린 데다가 시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마음이 헛헛했거든요.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기분이 참 필요했고 저에겐 힘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나만 혼자서 남편에 대한 환상을 키워왔다는 것을요. 제가 앞서서 언급을 했듯이 남편을 모질이 찐빵이라고 한 것이 딱 맞는 말이었어요. 저보다 2살이 어리긴 해도 무려 34살이나 퍼먹은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나도 할 줄 모르더라고요. 모든 것을 제게 다 맡겼어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러더라니까요. 저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심적으로도 의지할 상대가 필요해서 결혼을 했었는데 아이고 망했어요. 남들은 남편을 잘 만나서 팔자도 고치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도 되어서 깨가 쏟아지게 산다는데 저는 어쩌다가 이런 남자와 멍청하게 결혼을 했는지 다 제 잘못이죠. 결혼 후에 바쁜 저를 대신해서 장인어른한테 안부도 가끔씩 묻고 처남과 처제가 어찌 지내는지 두루두루 잘 살피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할 줄 모르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시부모님께 할 도리는 다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보 온달이고 내가 평강공주라 셈치고 제가 다 하나하나씩 시켰어요. 이봐요 봉팔씨. 당신 처남이 곧 생일인데 만나서 밥도 한번 사 먹이고 돈 좀 쥐어줘. 왜? 당신이 하지 그래. 왜라니? 몰라서 그래?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처남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만나면 할 얘기도 없단 말이야. 난 그런 어색한 거 딱 질색이야. 취업 준비생인 남동생을 좀 챙겨달라는데 그걸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어머니랑 아버지랑 친하냐?
내가 네 부모님이랑 처음부터 친해서 나도 바빠 죽겠는데 안부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너는 우리 집의 며느리야. 너는 우리 집의 사위야. 그것도 장남 사위. 뭐? 장남 사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요새 세상에 장남 사위가 어디 있어? 난 그딴 거 몰라. 네가 동생들을 챙기고 싶으면 직접 해. 왜 나한테 시키고 자빠졌어? 뭐? 시키고 자빠졌다고 했어? 그래, 어쩔래? 남편은 아무리 말해도 제 말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난 네가 한 것과 똑같이 할 거니까 알아서 해. 네가 사위 노릇을 못하면 나도 며느리 노릇을 안 한다. 알았냐? 그랬더니 웃겼어요. 네 양심껏 잘 해봐.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시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셔야지. 남자는 그 맛에 결혼을 하는 거야. 알아? 참 골 때리는 남자였으니 싸움도 서로 손바닥이 맞아야 싸움도 불붙고 할 텐데 수준 차이가 나서 더 이상 상대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지 얼마 후에 친정엄마의 기일이 다가왔는데요. 미리 말해주지 않으면 까먹었다고 할까 봐서 제가 그랬어요. 모레가 엄마 제사인데 기억하고 있지? 그래? 장모님 기일을 잊어버렸을까 봐? 이번엔 작은아버지랑 작은어머니 그리고 이모들도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날 반차를 내던지 미리 와서 제사 준비 좀 도와줘. 제사 준비? 벌써 그렇게 됐어? 벌써 그렇게 되다니. 넌 장모님 길도 기억 못하냐? 그러자 뜬금없이 네가 기억하잖아. 머리 쓸 때도 많은데 꼭 다 기억해야 해. 무슨 소리를 하니? 사위가 장모님의 기일을 기억 못하면 누가 해? 네가 장남 사위 노릇을 한 게 뭐가 있어? 또 시간 딱 맞춰서 오거나 늦게 오거나 하기만 해봐. 나도 싹 엎어버릴 테니까. 뭐? 엎어? 뭘 엎겠다는 건데? 하여간 네가 뇌용량이 좀 딸리긴 하나 보다. 그 말귀도 못 알아들으니 이세가 걱정이 된다. 그러자 혼자서 투덜거리면서 제게 그랬어요. 너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다 잃어버린다. 뭘 잃어? 몰라서 그래. 네가 한 말 그대로 녹음해서 우리 엄마한테 모두 일러 바칠 거야. 조심해. 말하는 것도 전응할 수준이었어요. 그랬으니 대화도 갈수록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저 천불이어서 제 가슴만 칠 뿐이었어요. 그랬어도 설마 하니 친정엄마의 제사에 안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제사에 남편이 오지 않다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오전부터 미리 와 계신 작은어머니와 작은아버지는 계속해서 제 남편이 언제 오냐고 하시는데 민망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금방 올 것 같아서 대충 핑계를 댔었는데 남편은 연락도 안 되었어요. 이 썩을 자스가 안 오고 뭐해? 빨리 안 와? 묵묵부답인 남편에게 화가 치밀었어요. 남편을 계속해서 찾으신 아빠와 작은아버지와 이모에게도 거짓으로 둘러대느라 애먹었습니다. 친정엄마 제사를 마치고 늦은 시각에 집으로 온 제가 안방을 들여다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이 태자로 퍼자고 있었어요. 입에서는 술 냄새가 폴폴 나서 더 이상 깨우지는 않았었는데요. 더 웃긴 거는 주방에 가서 보니까 제가 아끼는 포도주를 3병이나 다 까서 마셨더라고요. 화딱지가 치밀었지만 술에 취해서 잠든 사람을 제가 뭐 어쩌겠어요. 다음 날에도 남편보다 제가 더 빨리 집에서 가기로 향했으니 남편과는 얼굴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났어요. 친정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아무리 바빠도 방서방한테 신경 좀 써라. 방서방이 어째서요? 어쩌기는 왜 말 안 했냐? 열병이 나서 며칠 동안 계속 아팠다더라. 열병? 이젠 사기까지 치고 자빠졌네. 아버지, 아프긴 뭐가 아파요? 그거 다 뻥이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서방, 엄마 제사 일부러 알면서 안 온 거예요. 제가 작은아버지랑 작은어머니한테 대충 핑계대서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 갔다고 말한 거고요. 그 새끼 완전히 야갔어요. 사위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좀 하는 것 봐서 내쫓아야겠어요.
그래도 친정아버지는 저를 탓하셨어요. 너도 웬만히 하지 그랬냐? 그래도 남잔데 자존심 있지. 방서방이 너보다 어리다고 너무 막 대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아시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내쫓겠다는 말을 하겠어요. 친정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야단을 치셨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저 바빠요. 알았다. 네가 잘해야 방서방도 잘하지. 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는데 친정아버지 진짜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니겠죠. 속으로는 사위가 미워 죽을 것 같은데 표현을 하지 않으신 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장모제사에 포도주 펀마시느라 참석도 하지 않는 사위가 세상에 어디 있냐?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가라. 그러자 톡으로 답을 해왔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단 말이야. 그 기분으로 갈 수가 없었어. 미안해. 한 번만 봐주라.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천하에 철딱서니가 없는 남편이었어요. 저러니까 승진해서도 밀려났지. 인성도 바닥인데다가 능력도 없지. 뇌용량도 쬐끄만하지. 어디 하나 봐줄 데가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는 내게 동정심을 유발을 해서 나한테 붙어먹을 생각인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수작이었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실실 저를 피해 다녔어요. 확 쫓아내버리고 이혼해버릴까도 생각해봤지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혼하냐고 할까 봐서 좀 더 두고 보자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생각이 났고 또 아버지 칠순이 다가오기도 했거든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더욱 기력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에게 불효를 하고 싶지도 않아서 좀 더 참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아버지 칠순이 곧 다가오는 건 알고 있겠지? 어? 벌써 장인어른 칠순이야? 내가 바쁘니까 네가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 준비 좀 하는 게 어때? 같이 하면 되지. 뭘 나보고 하래? 넌 장남 사위잖아. 네가 나서서 잘 해봐. 그러자 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짓거렸어요. 장남 사위가 죄인이냐? 나도 바쁘단 말이야.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이거 왜 이래? 내가 너한테 말을 다 못했지만 그깟 회사는 그만두고 나도 다른 일을 해볼까 해. 하던 일을 하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너도 피자를 팔아서 나보다 더 많이 벌잖아. 내가 승진에 밀렸는데 쪽팔리게 다니겠냐? 그래서 엄마한테 아부 좀 해야 돼.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네가 회사를 그만두든 말든 어차피 네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니까 상관 않겠는데 장인어른 칠순잔치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네 아버지 칠순잔치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래서 제가 똑바로 노려보며 그랬어요. 그 말 진심이냐? 그랬더니 너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같이 하자는 말이지. 네가 나한테 다 맡기는 것처럼 말했잖아. 난 다른 사업을 준비하니까 바쁘다 이 말이지. 모질이 찐빵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뭘 믿고 친정아버지 칠순잔치를 맡기겠어요. 한번 해본 말이었는데 역시나였어요. 무능하고 게을러서 회사에서 쫓겨나는 주제에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니 기회를 준 것도 모르니 머리가 나쁘긴 상당히 나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나서서 친정아버지 칠순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말이 칠순잔치이지 가까운 친척분들만 모시고 처처하게 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음주가무만 즐길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때도 남편에게 제가 다짐을 받느라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건 맞지? 응. 그럼 다가온 주말에 아버지 칠순잔치를 하니까 다른 데로 내빼지 마라. 그러자 귀를 의심하는 말을 했어요. 뭐? 그날은 안 돼. 무슨 말이야? 왜 안 돼? 나한테 미리 말했어야지. 모레가 칠순이시잖아. 왜 하필 주말에 하냐? 미치고 환장하겠다. 일하지 말고 칠순잔치 오라고 하면 되겠니? 아무튼 안 돼. 엄마 모시고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단 말이야. 완전히 웃기고 자빠졌더라고요. 화도 나지 않았고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하필 장인 칠순날 일본 여행이냐?
네가 말을 해줬어야지. 그날 할 줄 몰랐어. 장인 칠순잔치 준비는 함께 하자고 한 건 너였어. 네가 관심을 가졌으면 언제 하는 것쯤은 바로 알았겠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당장 일본 여행 취소해. 그러자 버럭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네가 뭔데 우리 엄마랑 모처럼 일본 여행을 갔는데 취소하라 말아야. 일본 여행을 지금 안 가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시니? 얼마든지 다음에 갈 수 있잖아. 하지만 당신 장인어른 칠순잔치는 다시 안 돌아와. 라고 했더니 남편이 제 앞에서 싹싹 빌면서 그랬어요. 자기야, 그건 안 돼. 내가 엄마한테 알랑방구를 잘 껴야 엄마가 나한테 돈을 잘 대주실 것 아니냐고. 내가 잘 되면 너도 좋은 것 아니냐. 엄마한테 돈 빼내려고 장인 칠순잔치를 냅두고 일본 여행을 가겠다는 거지? 그럼 어떡하냐? 내가 돈이 어디에 있어? 엄마 돈이 결국 내 돈인데 설마니 안 주시겠어? 엄마가 내 돈줄인데 엄마한테 알랑방구를 잘 껴야지. 그렇지 않아도 아들이 효자가 됐다면서 좋아하셔. 거의 나한테 넘어오셨다니까. 내가 일본 여행을 가서 엄마를 꼬셔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할 테니까 봐줘. 그래? 그 말 진심이냐? 어머니 돈이 탐이 나서 그런 거야? 단물 빼려고 일본 여행 어머니 모시고 다녀오겠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는 네가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해. 알았지? 남편의 그 말을 들은 저는 휴대폰을 들고 어디론가 톡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긴요. 하도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길래 제가 녹음한 거예요. 뭐시여? 봉팔 이 새끼 바꿔라. 그래서 제가 건넌방인 남편에게 그랬어요. 봉팔 이 새끼 바꾸라신다. 너 이제 어쩌냐? 붕어 새끼 마냥 영문을 몰라서 눈만 뻐끔거리다가 엉겁결에 건네받은 제 휴대폰에서 시어머니 앙칼진 목소리를 듣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바른 대로 말해. 너 나한테 돈 빼내려고 일본 여행을 가자고 했냐? 어? 엄마, 아니야. 내가 왜 그러겠어. 너 당장 이 집으로 와. 엄마가 어떻게 하셨지? 귀신 고칼 누르시네. 자기가 일로 바친 거야? 그렇지. 네가 한 말 그대로 녹음을 내서 보냈더니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네. 너 이제 어떡하냐? 얼른 가봐라. 갈 때 네 짐도 함께 챙겨가. 뭐? 그게 또 뭔 소리야? 뭔 소리긴. 내 집에서 나가. 네 짐은 다 챙겨서 네 엄마한테 가. 안 그러면 쓰레기장에 다 버릴 테니까. 너 미쳤어?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이혼이야? 그래서 제가 눈을 뿌라리며 남편에게 그랬어요. 이게 어따 대고 누나한테 반말이야. 나한테 쫓겨난 것이 서러우며 소송 걸어. 알았냐? 그러자 비굴하게 남편이 그랬습니다. 자기야, 진정해. 내가 엄마랑 일본 여행 안 가면 그만이잖아. 장인어른의 칠순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이혼을 하면 불효야. 웃기고 자빠졌네. 너 같은 거다고 이혼을 한 것이 효도다 멍충아. 라고 하며 남편을 그 오밤중에 쫓아냈습니다. 제가 이럴 줄은 몰랐을 거네요. 남편을 쫓아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공동생활비로 예금을 들었던 것은 내가 갖는다. 그동안 입혀주고 채워주고 먹여줬으니까 불만은 없겠지? 잘 가라. 그 후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잘못을 모른 채 나 때문에 좋았던 모자 사이가 금이 갔다며 난리방구를 쳐대더니만 제 풀에 꺾였는지 잠잠해졌어요. 역시 모질이라 잘 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도 저의 이혼 결심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셨어요. 잘해 불었다. 애도 없이 헤어졌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홀로 사시고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둘째 며느리고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형님과 아주버니는 지방에서 시어머니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유일한 낙이라곤 밭에서 기른 부추나 배추 그리고 호박과 가지와 고구마와 고구마순 등을 챙겨서 자식들에게 보내주는 재미였어요. 저는 멀리 사는 자식이라서 택배로 보내주신 편이었으나 형님네 집에는 직접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가시곤 하셨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약하신지라
늘 그러시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러셨습니다. 에이구, 나 아직 죽을 날이 멀었다. 벌써부터 산송장 취급은 하들들 말어. 내가 이런 재미로 살지 무슨 재미로 살겠냐? 자식들 줄 욕심에 몸도 움직여가며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는 늘 그러신 분이셨어요. 형님이 아주버니와 함께 맞벌이를 하시는 터라 수시로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달려오셔서 형님의 들도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도맡아 하시다시피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시다가도 할 일을 다 했다 싶으시면 곧바로 시골로 내려가셔서 농작물을 가꾸기 바쁘셨어요. 그날은 일요일 오후 4시쯤이었다고 하던데요. 시어머니께서 큰며느리인 형님과 아주버니가 주말에 모처럼 쉬는데 일거리를 싸들고 왔다고 할까 싶어서 일부러 늦은 시간에 형님 집으로 가려고 양손에 이것저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얼른 택시를 잡아타려고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던 참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성껏 챙겨온 싱싱한 오이와 상추와 고추로 반찬을 만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형님과 아주버니가 출근하기 전에 밥상을 차려서 먹이고 가져오신 열무나 무로 김치도 담가주고 오실 생각이셨대요. 양손에 무겁게 들고 온 짐 때문이라도 아주버니나 형님에게 연락을 해서 데리러 나오라고 할 법도 하신데 성가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 전에 큰아들네 집에 가서 저녁밥을 맛있게 해먹이고 싶으셔서 마음이 바쁘셨다고 하셨어요. 터미널에 도착을 하자마자 택시 승강장에 가려고 하는데 마침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가까이 있는 갓길에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어서 그 차가 가기 전에 앞서서 갈 생각으로 최대한 빨리 뛰어가려고 하셨다는군요. 80대인 고령의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뛰면 얼마나 뛰었겠어요. 하필 같은 차에서 사람을 내려주고 막 출발하려던 그 차와 시어머니가 살짝 부딪히게 되셨고 그 반동으로 뒤로 크게 낮아빠지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양손에 짐만 아니었어도 그렇게 세게 넘어지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하셨어요. 오른손 팔목 골절상에 전치 1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교통사고 소식을 받고 달려간 형님과 아주버니는 그래도 다른 데는 이상이 없으시고 팔목 골절상만 입으셔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인 여성 운전자가 거듭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막 출발하려던 참이어서 제가 운행 중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할머니도 보이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아무튼 제가 부주의한 탓이네요. 거듭 죄송합니다. 그런 가해자인 여성분에게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내가 그쪽 차가 지나가기 전에 얼른 갈 욕심에 무리하게 뛰어들어간 탓이에요. 내 잘못도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아요. 내가 더 미안하잖아. 그 말에 아주버니와 형님이 성질을 퍼럭 내며 그랬다네요.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엄마는 오늘 이 사건은 하늘이 도와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돌아가실 뻔했다고요. 노인네가 뛰면 얼마나 뛴다고 이런 사고를 내냔 말이에요. 어휴, 세상에 어떻게 했길래 팔이 부러지겠대요. 어머니, 다른 데서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가해자 남편분도 찾아와서 90도 각도로 머리를 숙이며 100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더라고요.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답니다. 수철아, 수철이 애미야. 그러지 마라. 말을 들어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놀랬겠냐. 내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팔목이 부러지지도 않았을 텐데 운이 없던 거지. 시어머니 그 말에 아주버니가 기가 막혀서 더 길길이 날뛰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이, 이봐요. 당신네들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약한 분인 걸 이용해서 대충 만만히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요. 당신네들은 콩밥 좀 먹어봐야 해. 내가 합의 안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런 아주버니를 말리셨대요. 뭐하러 복잡하게 그러냐? 저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이라 바쁜 사람이야. 나한테 2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대충 합의를 보자. 그 말에
아주버니와 형님이 노발대발 했답니다. 어머니는 뭘 모르시면 가만히나 계세요. 2천만 원이 뭐예요, 2천만 원이? 이런 큰 사고에 2천만 원으로 때우겠다니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전치 10주 교통사고를 낸 주제에 아주 기본이 안 된 종자들이네. 아주버니와 형님이 돌아가며 가해자 여성분과 그 남편분에게 삿대질까지 해대며 험악하게 말해도 그저 머리만 조아릴 뿐 다 듣고만 있더랍니다. 사람을 치워놓고 단돈 2천만 원으로 싹 없던 일로 덮으려고 해? 니들이 사람이냐? 그러자 가해자 여성분의 남편이 물었답니다. 그럼 얼마를 원하십니까? 기회는 이때이다 싶었는지 아주버니가 그랬다네요. 내가 합의해줄 줄 알았냐? 급한 건 그쪽이지 내가 아니니까 절대로 합의는 안 해줄 거야. 어디 사망사고로 갈 뻔한 교통사고를 뻔뻔하게 2천만 원으로 때울 생각을 하냐? 난 합의 같은 거 안 해줄 테니까 여기 오지도 마. 알았어? 라고 하며 막무가내로 쫓아냈답니다. 사망사고 좋아하시네. 억지도 웬만해야지. 그렇게 세게 나와야 협상에 유리했으니까요. 병실 밖으로 죄인 취급받으면서 쫓겨난 가해자 여성분과 그 남편분에게 형님이 다가가서 그랬대요. 당신들도 양심 좀 있어봐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으면 교통사고 중대과실에 해당이 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는 것쯤은 알고나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합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얼마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제 입으로 꼭 말을 해야 하나요? 기본 6천부터 깔고는 가야죠. 우리 어머니가 저리 말짱해 보여도 나이가 있으신지라 내일 일은 모르는 법이에요. 당신들 눈에는 팔목만 곧절되었으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말에 놀란 가해자 여성분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랬대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건 너무하세요. 6천만 원이라니 어머니 말씀 못 들으셨어요? 당신 어머니가 제 차에 뛰어든 거라고요. 제 차 바퀴가 횡단보도 선을 밟은 탓에 무조건 과실을 인정하고 2천만 원으로 합의를 봐주는 것도 최대한 배려를 한 거예요. 저도 알고 보면 피해자라고요. 아주버니와 형님의 계속되는 삿대질과 험악한 말과 욕설에도 꾹 참고 머리만 조아리고 있던 가해자 여성분이 드디어 열불을 내더랍니다. 그래서 형님이 더욱 언성을 높이면서 그랬대요. 이것 좀 보게. 사람을 채워놓고서 자기가 피해자라니. 말이야 방구야. 당신 콩밥 좀 먹어야겠어. 사람을 치다뇨. 당신 어머니 말씀을 콧구멍으로 들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내 차에 박았다고요. 하필 내 차가 횡단보도에 선을 밟고 서 있는 바람에 재수가 없이 2천만 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한 건데 멋이 어째요? 당신 어머니가 합의를 하자고 하셨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그러자 형님이 실실 웃으면서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적이 없으시대. 이제는 막 사기까지 치고 자빠졌네. 안 되겠어. 6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깔고 시작해야겠어. 완전 약질들 아냐. 사기를 친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당신 어머니가 하신 말들을 다 녹음했어. 어디 누가 사기를 친 건지 들어봐요. 그 말에 형님이 흠칫 놀라며 가해자 여성분이 녹음한 것을 자세히 들어봤대요. 아이고, 내가 미안해요. 내가 마음이 바빠서 그냥 차가 멈춰 서 있길래 얼른 뛰어서 지나간다는 것이 내가 짐이 무거운 바람에 그쪽 차에 살짝 부딪혀서 내 짐 때문에 뒤로 나자빠진 거요. 다 내 잘못인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미안해하니까 나도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우격타짐으로 그랬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제정신이겠어요? 그 와중에 녹음까지 하고 말이지. 당신네들 절대로 합의를 안 해줄 테니까 그래 알아. 우리 어머니는 아들 말만 듣는 분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날에도 병원에 찾아갔더니 여전히 험악한 소리를 질러 댔다네요.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또 기어와요. 그래도 얼른 합의를 보고 싶은 욕심에
가해자인 여성분과 그 남편분이 그러더래요.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할머니께서 드실 과일과 며느님이 간호하시면서 드실 반찬 좀 사왔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해결해 봅시다. 그럼 합의금으로 1억을 내놓으실 건가요? 라고 하자 그 말을 무시하고 시어머니에게 그러더래요. 다른 곳은 불편하신 데가 없으십니까?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태도를 바꿔서 인상을 팍 쓰시면서 그러셨다네요. 내 몸이 말이 아니여.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리고 난 그때 일은 잘 생각이 안 나. 머리도 다쳤단께.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형님과 아주버니와 함께 입을 잘 맞췄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서도 그러셨대요. 내가 뭘 잘 몰라서 그랬는데 내가 차로 달려든 게 아니여. 그쪽 차가 나한테 달려들어서 내가 그쪽 차에 친 거요. 말은 바로 해야지. 안 그래? 그래서 한숨을 쉬며 가해자 여성분이 시어머니에게 그러더라네요. 할머니, 저에게도 할머니 연세 친정 어머니가 계세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그런 적 없다고 하라고 시켰어요. 2천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닌데 얼마의 합의를 보고 싶으세요? 1억은 받아야 한다고 하던디 라며 얼버무리시길래 형님이 그랬대요. 어머니, 왜 말씀이 기어들어가세요? 우리가 합의를 안 해주면 이 여자는 감방을 가는데 지금 1억이 문제겠어요. 그러자 가해자인 여성분이 조용히 그랬대요. 저는 돈이 처쟁겨져 있다고 해도 감방을 가는 게 무서워서 억제 요구를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쪽 맘이니까.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놀란 것이 형님이었대요. 뭐시 어째? 이제 막 나가자는 거요? 그러자 그 가해자 여성분이 형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더랍니다. 그래, 아줌씨랑 아저씨가 막 나가자는데 내가 별 수 있겠어요? 내가 합의를 포기하고 감방 살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억울하게 이런 수모를 다 당하면서 내가 미쳤다고 돈까지 갖다 바치겠어요? 합의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말란 식의 가해자 여성분의 기고만장한 태도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형님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그랬다네요. 뭐 이런 쌍꺼지들이 다 있어? 니들처럼 기본도 안 돼 있는 것들은 철창에 갇혀봐야 정신을 차리니까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내가 절대로 합의는 안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2달 동안이나 합의를 해주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형님과 아주버니가 쌍으로 협박 전화를 해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최소한 1억은 못 받아내도 8천만 원이나 최소한 6천만 원을 뜯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서 가해자 아주머니가 전화를 아예 안 받길래 형님과 아주버니는 살짝 걱정을 하기도 했다네요. 너무 어거지 써서 시어머니 합의금을 뭉탱이로 받아내볼까 했다가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래도 여전히 합의금을 두고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중대과실에 전치 10조나 나왔으니 제대로 우려먹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 즈음에 형님의 둘째 딸이 의대 다니는 야문놈 하나를 물어왔더랍니다. 엄마, 얘 어때? 생긴 건 괜찮네. 뭐하는 놈이요? 엄마, 교양 없긴 놈놈 하지마. 의대생이야. 엄마도 알지? 내 로망이 의대생을 하나 꼬셔서 취직하는 거. 정말요? 그럼요. 게다가 대박인 건 이 친구의 엄마가 이쪽 지역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래. 뭐? 여기 사는 사람이요? 그렇다니까요. 나 이 친구랑 결혼을 할래요. 내가 얼마나 이 친구한테 공을 들였는지 모를 거예요. 엄마도 잘만 하면 의사 사이를 보게 될 테니까 언니보다 먼저 저를 시집을 보낼 생각을 하세요. 아셨죠? 알다마다 내가 의사 사이를 보는데 빚을 내서라도 꼭 결혼을 시킬 테니까 넌 그 애랑 잘해봐. 걱정 마. 거의 다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그런데 말인데 엄마, 그 친구가 그러는데 내 시어머니 되실 분이 재수없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필 악질을 만났다고 하시더래. 합의금 다 뜯어내려고 아주 거짓대처럼 지랄이래. 아, 그래? 그나저나
니들 어차피 결혼할 거면 미리 약혼이라도 하는 게 어떠냐? 엄마 오버하지 마세요.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한번 얼굴 좀 보자. 그 친구가 괜찮으면 내가 한번 얼굴 보여줄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나저나 할머니는 괜찮은 거죠? 응, 괜찮아. 골절이지. 그냥 금이 간 정도야. 오히려 잘 됐지 뭐냐? 그 덕에 엄마랑 네 아빠가 돈 벌게 생겼으니 말이다. 그게 왜 엄마랑 아빠 돈이야? 할머니 돈이지. 할머니가 돈 쓸 데가 어디 있어? 다 우리가 알아서 써야지. 네, 알았어요.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병실에 가해자인 아주버니와 그 남편분이 합의하자는 말에 함께 왔더래요. 2천만 원에 100만 원을 더 얹어드릴게요. 한약 한 재 지어드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제 성의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또 아주버니가 큰 소리로 성질을 냈습니다. 내가 2천만 원에 합의를 볼 거였으면 진작에 받겠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3천만 원으로 합시다. 아니, 말이 다르잖아요. 제가 2천만 원에 합의를 볼 의향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말을 바꾸시나요? 그러자 또 아주버니 입에서 허무막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야, 이런 계좌석을 봤나? 잘못하면 한 대 쳐맞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 싶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해자인 아주버니 부부가 병실을 막 나서려고 하는 찰나에 누군가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순간 깜짝 놀라면서 가해자인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아니, 아들아, 네가 여기 웬일이냐? 엄마야말로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때 그 뒤에서 아리따운 아가씨가 얼굴을 빼꼼 내밀며 놀란 토끼 눈을 뜨면서 엄마라고? 응, 수키야. 우리 엄마랑 아빠야. 인사드려. 깜짝 놀란 형님의 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차수키라고 합니다. 그래? 네가 수키구나. 근데 여기는 무슨 일로 왔니? 그 말에 형님이 기절초풍을 했는 줄 알았답니다. 뭔가 일이 잘못 틀어진 것을 직감을 한 형님이 수키에게 물었어요. 수키야, 이분들 어떻게 아니? 엄마, 이분들은 영재 부모님이셔. 나도 여기서 처음 뵌 건데. 그 말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다네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은 영재만 밝게 웃으며 형님네 부부에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재라고 합니다. 수키가 할머니 병문안을 가자고 해서 왔는데요. 저는 수키 친구입니다. 그 말에 형님네 부부는 입을 쩍 벌리고 석고상이 된 것처럼 순간 굳어버렸대요. 가해자 여자분이 입이 사유로 점찍어둔 의대생인 김영재 어머니였다니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었다네요. 갑작스런 태세 변환에 웃기기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네요. 돈 몇 푼을 받아내려고 그토록 2달 동안 합의도 안 해주고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돈 한 푼 안 받아내고 합의를 해줬다네요. 웃기지 않나요? 그깟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었대요.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말입니다. 퇴원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며느님과 아드님이 합의금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땡전 한 푼 안 드리고 운 좋게 합의를 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2천만 원을 계좌를 이체를 해드렸는데 다시 돌려주셨으니 저는 덕분에 보험금도 탔으니 보약한 지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풀린 줄 착각하고 형님이 그랬대요. 우리 수키랑 댁 아드님과는 오래도록 깊이 사귀는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딸을 이쁘게 봐주세요. 그러자 딱 잘라서 그러더랍니다. 저는 다 좋아도 개념이 없는 아이는 딱 필색입니다. 네? 개념이 없다뇨. 엊그저께에도 일본 여행을 다녀왔던데요. 그게 어때서요? 광복절에 일본 여행이 말이 됩니까? 게다가 내 아들과 쉽게 제주 여행도 가고 그러던데 아무데나 막 굴러다닌 내가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웃겨. 형님은 그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로 반박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형님이나 형님의 딸이나 모전여전이었으니 남 좋은 일만 실컷 하기만 하고 실속은 하나도 못 차렸으니 자업자득이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